안녕하세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는 제4공화국헌법과 제5공화국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의 역사적 흐름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잠깐만 그것을 요약해 드리면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 헌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차 개헌, 2차 개헌 해서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시면서 1공화국이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1960년 6월부터 해서 제3차 개헌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60년 11월 제4차 개헌 해서 2공화국이 진행이 되다가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면서 제1차 헌정 중단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962년 12월에 제5차 개헌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69년 한 번 더 대통령을 역임하게 해달라 해서 3선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5차 개헌과 제6차 개헌을 합쳐서 우리가 제4공화국 헌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971년도 12월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1972년 소위 우리식 민주주의에서 10월 유신이 단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비상조치를 단행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의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헌법의 또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제2차 헌정 중단 사태가 발생합니다. 제7차 개헌, 제4공화국 헌법이 개정되고 1972년 12월 27일 발효됩니다. 그래서 제4공화국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제4공화국은 그 당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을 드리면 1970년 초에 동아시아는 여러 가지 정치적 변혁이 일어납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khmer가 공산화되고 라오스가 공산화되고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카터 정부의 그 공약이 대한민국의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는 게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상당히 이제 이 유신헌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신헌법에서는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을 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의회의 지위가 완전히 약화되어서 의회가 행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하는 그런 의회가 못되고 일종의 행정부에 대한 박수부대로 전락하게 되고 사법부 역시 사법권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바로 행정부의 신여로 전락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제4공화국에서는 많은 기본권을 엄격히 통제하고 약화시키고 대통령은 특히 6년이면서 임기 중임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는 영구 집권도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3공화국 때는 직접 뽑았죠. 그러나 이 유신헌법에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란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마치 통일을 연구하는 그런 조직처럼 오해될 수 있지만 그것은 허울이고 실제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었고 그 추천된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합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을 무조건 쥐어주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소위 유정예 의원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법관 전원에 대해서 임명 보직권을 가지죠.
그러면서 뭐 있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사법부가 완전히 대통령의 신여로 전락하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또 대통령 국회의원 3분의 1을 실제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실 국회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셈이 됩니다. 제4공화국은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대통령 지위가 절대적이었다는 거, 이와 같이 대통령 지위가 절대적인 경우는 우리 역사적으로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대통령 지위를 우리 학자들은 영도적 대통령이다, 또는 3부를 완전히 장악한 국정 조정자의 지위의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기구로서 헌법위원회를 뒀지만, 뭐 우리 역사적으로 헌법위원회 4공화국과 5공화국 헌법위원회는 그야말로 현수막만 설치하고 명함만 팠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4공화국은 또 헌법 개정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구조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공화국, 2공화국 때는 헌법 개정을 국회에서 하게 돼 있었죠. 국민 투표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5차견 3공화국부터 헌법 개정을 국민 투표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1차적으로 의결이 되면 그 다음에 국민 투표로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4공화국은 교묘하게 국회에서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 투표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만약에 국회에서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서 국회가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을 약화시키거나 통제하는 그런 헌법 개정안을 내놓더라도 실제 대통령의 의용기구로 작동하고 있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부결을 시키면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올리면 항상 뭐요? 국민들은 정부에서 장밋빛을 보여주고 또 여론을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또 지지를 해주죠. 그래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입니까? 다시 제8차견 때 과거대로 국회에서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확정하는 구조가 되고, 제9차견 현행 헌법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1979년, 자, 그래서 제4공화국 헌법 제7차견 소위 유신헌법에 의해서 6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1979년 부마 항쟁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러다가 1979년 10월 26일 소위 11.6 사태라 그러죠.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서 시해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11.6 사태에 대한 해결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전혀 본 적이 없는 전두환이란 군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뭐 죽든지 사퇴를 하든지 하면은 그때 누군가 권한을 대행해야죠. 그 1순위 권한 대행자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총리가 당연히 헌법에서 권한 대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최규하 권한 대행자,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있고, 실제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전두환이라는 그런 군부가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4공화헌법에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일단 최규하 대통령이 또 일시적으로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그럼 이 4공헌법 유신헌법에 의하여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하여 전두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헌법을 개정합니다. 제8차 개정헌법, 소위 이제 제5공화헌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헌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이제 비슷한 기구로서 대통령 선거인단을 만듭니다.
거기서 또 간접 선출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선거한다 해서 체육관 선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제5공화국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5공화국은 바로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10월 27일 공포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제5공화국이다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특히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5년을 할 거냐, 6년을 할 거냐, 7년을 할 거냐, 또는 중임제를 할 거냐, 거기서 이제 결국 7년 단임제를 합니다.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동안 독재가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의 그런 눈초리로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조항을 두게 됩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지금 7년 단임이 되는데 이걸 뭐 4년 중임으로 한다든지 4년 3선을 한다든지, 그래서 중임을 바꿀 때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대해서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는 효력이 없다. 소위 말해서 이 임기 연장, 중임 변경에 대한 헌법 조항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제한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전두환이란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에 더 하고 싶어서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중임을 변경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제6공화국 제9차 개헌이 될 때 이것을 4년 중임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대로 단임제를 하되 7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5년 단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을 변경하는 헌법 개정은 제한 당시의 대통령 효력이 없도록 하는 요 조항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고 지금 현행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뭡니까 졸속 정책을 한다든지 또 뒤에 정권이 전 정권을 부정하고 개수를 안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초급정에 빠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원래 대의제에서는 대표자, 자 대통령 국민의 전체에 대한 1인 대표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차기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심판할 기회가 박탈되어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는 뭡니까? 우리처럼 전임 대통령이 뭐 교도소로 간다든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인가? 즉 다음 선거에서 재임이 못 됐다든지 또는 아예 공천도 못 받았다든지 낙마를 했다, 즉 낙선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평가를 못 받았다, 신임을 못 받았다는 거. 그것은 이제 두고두고 기록에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실제 두려워하는 것이지 뭐 우리나라처럼 교도소 가고 그건 정말 비정상입니다. 이 제5공화국에서는 중요한 기본권들이 또 몇 개 등장하는데요. 바로 헌법 10조 인간연호 가치, 이것은 3공화국 5차 개헌 때 등장을 하고 그 10조에다가 행복 추구를 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하고, 또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그리고 현대적 기본권으로서 중요한 게 2개 또 들어갑니다. 바로 사생활 자유와 환경권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비자 보호 등을 보장한다든지, 특히 이제 우리가 소위 KS라 그러죠. 국가 표준 제도 이런 것을 이제 규정을 합니다. 하고 이 제5공화국은 7년 단임제를 하면서 1986년 여기서 이제 다음 대통령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국민들은 이제는 체육관 선거 간선제를 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 뽑자. 소위 말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전두환 대통령은 원래대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출, 즉 기존의 이 5공화헌법을 유지를 하겠다 해서 소위 말해서 호헌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직선제 개헌 운동을 하게 되고, 특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그 대학생들의 선배들인 수많은 젊은 직원들, 특히
사무직 지원들, 바로 소위 말해서 넥타이 부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 근무하고 이런 바로 직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전부 취업한 이런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와이셔츠를 입은 상태로 그 시위에 합류하게 되고 그 물결이 너무나 대단했던 겁니다. 대학생의 그 직선제 운동과 거기에 넥타이 부대가 합류하고 또 누가 합류합니까? 일반 시민들이 합류해서 전국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군사정부를 끝을 내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직접 선출해서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직선제 개헌운동이 너무나 전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거대한 파도처럼 일게 됩니다. 기존의 군부 정권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먼저 선수를 친 것이 바로 1987년 6.29 선언을 하게 됩니다. 즉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이름으로 6월 29일 선언을 해서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게 되죠. 하게 되고 그 당시에 군부에서 우리 어린 대학생들도 예측했던 게 뭐냐면, 자, 그럼 군부에서는 직선제를 던졌다. 그렇다면 이제 군부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지금 야당 후보들을 싸움을 붙이겠구나. 아직 복권이 되지 않은 김대중이란 야당 정치인을 복권을 시켜서 그야말로 야당을 분열시키겠구나. 그건 우리 어린 학생들도 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측대로 결국 야당 후보가 3명이나 나오게 됐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소위 삼김이라 그러죠. 그래서 1로 3김의 선거가 되고 그래서 표가 그야말로 예측대로 분산되면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36.6%, 40%도 득표하지 못하고 당선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이 이제 6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공화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고 여기까지 4공화국, 5공화국을 합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